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로 부동산 쪽에서 이제 공부하는 계약들은 이제 쌍무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이 대가적인 의미가 있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인 의미가 있는 채무를 서로 간에 이제 부담하는 그런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하고, 뭐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무 계약의 이제 특수한 효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수한 효력이라는 것은 결국 핵심이 서로 간에 부담하는, 쌍방이 서로 부담하는 채무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밀접하게 결련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첫 번째 효력은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었고요. 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뭐 우리가 자세히 배웠지만 뭐 사실 뭐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평의 원칙상 서로 간의 채무는 특별히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서로 채무는 동시에 이행하도록 한다. 뭐 이게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생소한 것이 위험 부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뭐 어떤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위험 부담이라는 용어를 거의 뭐 쓰거나 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동시이행이라든지 뭐 채무 불이행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긴 한데, 위험 부담은 좀 굉장히 낯선 용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험 부담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네, 위험 부담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좀 이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이 개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으로 이제 녹화가 되면 화면이 보여지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태라서 일단 녹화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그냥 말로써 소리로써 좀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이제 부동산 계약을 공부를 할 때 제일 이제 전형적인 계약 사례가 매매 계약이죠. 그래서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고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어떤 주택, 집 한 채를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계약이 유효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생기고요.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뭐 이에 따라서 제때 서로 간에 채무 이행하면 뭐 아무 문제 없겠죠. 근데 여기 곳곳에서 근데 이런 전형적인 사례와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경우냐면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주택이 뭐 예를 들어 목조, 나무로 만든 집이라고 해보죠. 이 주택이 처음부터 불에 타서 없어진 경우예요.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집에 불에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 불능이죠. 주관적 불능이 아니라 객관적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고 객관적 불능이고 하나 더 우리가 공부했어요. 전부 불능일 때. 계약 목적이 전부가 불가능할 때.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이 계약은,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무효라고 했습니다. 무효. 계약 자체가 무효인 거예요. 즉 계약의 목적이 처음부터 불가능할 때, 뭐 집을 사고 팔기로 했는데 처음부터 불에 탄 집을 사고 팔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런 계약은 원시적 불능, 또 객관적 불능, 전부 불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다. 그럼 계약이 무효라면 아까 얘기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런 것들은 아예 생기지 않아요. 서로 뭐 무효니까 채무 관계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고 이제 끝나면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원시적 불능인 경우, 객관적 불능, 전부 불능, 원시적 불능인 경우, 그래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을 부담합니다. 즉 매도인이, 그렇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하죠.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이 집이 이미 불에 탔다라는 것을 알고 팔았고 매수인은 그걸 모르고 샀다. 그러면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하라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손해배상의 내용은 이행이익이 아니라 실뢰이익을 배상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집이 불에 타서 이행이 불가능한, 즉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뭐냐면 처음에는 이 집이 멀쩡한 집을 사고 팔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집이 불에 탔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죠. 후발적 불능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후발적 불능일 때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유효하다. 즉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계약 이후에 이게 불에 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그리고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둘 다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나중에 매매 계약 이후에 불에 탔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나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나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일단은 유효하게 이제 존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때 후발적 불능을 이제 경우에 나눠서 매도인, 즉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채무자는 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즉 귀책 사유로 이행을 못했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죠. 그 중에서 이행 불능의 문제죠. 이행 지체가 아니죠. 지금 이미 불에 타서 없어진 것이니까 이행 지체가 아니라 매도인이 이행 불능 책임을 질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이 유효하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데 이걸 지금 자기의 고의 과실로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채무를 지금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뭐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집값만큼 손해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죠. 이걸 우리가 바로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위험부담에서 이제 공부한 내용은 이 경우가 아닌 경우예요. 즉 매도인의 고의과실, 즉 후발적으로 불가능한데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계약 체결 이후에 불가능하게 됐는데 그게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뭐 산불이 났다거나 뭐 제3자가 방화를 했다거나 뭐 이런 다른 이유로 불가능하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가 바로 이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가 지금 계약 체결 그 계약법 처음부터 공부했었던 것 중에 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리고 앞에서 본 뭐 채무 불이행 책임, 뭐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이 위험 부담의 문제가 그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등장하는 그런 법적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험 부담의 문제는 매매 계약이 후발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그 원인이 매도인, 즉 소유권 이전 의무의 채무자인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불가능하게 됐을 때, 그때 이걸 보통 대가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매도인이 부담하느냐, 아니면 매수인이 부담하느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중에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인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소유권 이전 의무 측면에서는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은 채권자잖아요. 근데 또 대금 지급 의무라는 측면에서는 매수인이 채무자고 매도인이 채권자입니다. 즉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채권자 채무자 나오면 이게 매수인을 얘기하는 건지 매도인을 얘기하는 건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채무자는 여기서는 항상 매도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책에서 또는 뭐 어떤 시험 문제에서 채무자, 채권자 나오면은 채무자는 매도인, 채권자는 매수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문제가 되거든요. 뭐 집이 불에 탔다거나 아니면 매도인이 뭐 딴 데 팔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매도인의 채무에서 문제가 되지 매수인의 채무에서 이행 불능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듯이 금전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이행 불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내가 채무자 내가 돈이 없을 뿐이지 세상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행 불능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이행 지체라는 문제만 생길 뿐이죠. 근데 이제 매도인이 어떤 물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이행 지체도 있을 수 있지만 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불에 타서 없어졌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나오는 채무자는 매도인이다, 채권자는 매수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슬라이드 이제 117번에 나오죠. 일단 위험부담의 의 보시면요. 537조와 538조 민법에 있습니다. 쌍무계약이 성립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 소멸하는 경우. 근데 이게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채무자, 쌍무계약 성립 후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기보다는 채무자, 즉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쌍방 책임 없는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방화로 한쪽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쪽에 한쪽의 채무라는 거는 100%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예요. 그게 후발적으로 처음부터가 아니라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서 이제 이행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반대급부 채무, 주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죠. 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위험 부담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의 전제는 쌍무계약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뭐 위험 부담이나 다 쌍방의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 불능이 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아까 얘기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해결을 하고요. 이렇게 후발적 불능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된다. 근데 그 이행 불능, 후발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건이 양당사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것이라고 요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즉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매도인의 실수로 집을 불에 태워 먹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문제가 아니죠. 앞에서 본 채무 불이행 책임, 이행 불능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문제지 위험 부담의 문제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인 즉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불가능하게 됐을 때 위험 부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가 경우에 따라 이럴 수도 있죠. 그 물건을 그 부동산의 그 소유권을 사고 팔았는데 채무자 즉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매수인 측의 고의나 과실로 불에 탔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자의 고의 과실이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위험 부담의 문제로 봐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뒤로 본 듯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일단 큰 틀만 이해를 하시고 일단 537조 채무자 위험 부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37조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런 뜻이에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예를 들어 산불이나 천재지변으로
집이 불에 타서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그 위험 부담 이 문제죠. 537조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해야겠죠. 왜냐하면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산불이 나서 이 불에 타 버렸으니까 이 매도인도 어쩔 수 없잖아요. 소유권 이전할 수도 없고 본인의 책임도 없고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의무는 없어집니다. 그럼 문제는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도 같이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을 것이냐 이게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537조에서 얘기하는 채무자 즉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뜻은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뜻은 이런 경우 즉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뭐 산불이나 천재지변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채무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도 없어지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도 같이 없어지는 게 맞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산불 나서 이걸 이행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럼 깔끔하게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하지 말고 매수인도 돈 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상식에도 부합을 하죠. 이게 매도인의 실수나 고의가 아니라 전혀 어쩔 수 없는 일로 불가능하게 됐으면 서로 이행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쌍무계약의 이제 결련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채무가 없어지면 상대방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위험 부담의 원칙, 즉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무자는 여기서 매도인이라고 했어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는 537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538조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즉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즉 매수인, 채권자 쪽의 고의나 과실로 집이 불에 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매도인은 자신의 주택을 인도할 의무를 면하고 매도인은 당연히 면해야겠죠. 이미 불에 타 버렸으니까 자신의 책임 없이. 근데 또 불구하고 매수인, 즉 채권자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매수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소유권을 이전받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매수인, 채권자가 이런 대가 위험을 매수인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채권자 위험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537조 채무자, 즉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뜻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도 없어지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도 없어지고 서로 간의 채무가 둘 다 없어지는 것을 채무자, 즉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반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매도인, 즉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없어지지만 반대로 채권자, 즉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즉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중심으로 해서는 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부르죠. 근데 대금 지급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채무자죠. 어쨌든 채권자 쪽인 소유권 이전 의무에 있어서 채권자 쪽인 매수인이 부담하고 있는 대금 지급 의무는 설령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 돈은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소유권 넘겨받지 못하지만 돈은 내야 된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하고 또 하나는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즉 채권자, 즉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지만 매매 대금은 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보통 교과서에 민법 교과서에 이런 예시가 나옵니다. 그 실제 사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이 케이스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면요. 그 A가 이제 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우는 소가 있어요. A가 소를 B하고 사고 팔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A가 이 소,
키우는 소에 대해서는 매도인이고 B는 매수인이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매도인은 이 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소 자체를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소 자체를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매수인은 그에 대해서 소값을 뭐 1,000만 원이면 뭐 1,000만 원 소값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가 처음부터 없는 소였다. 이미 뭐 잡아먹었다. 뭐 이런 소였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 원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다만 매도인이 그런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이렇게 팔았고 매수인이 모르고 샀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관리 책임을 물으면 돼요. 그걸로 해결하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멀쩡한 소였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런 채무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이 소를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 소를 어떤 사람이 훔쳐갔어요. 훔쳐갔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그 소를 실수로 관리를 잘못해서 딴 사람한테 훔쳐가게 했다라고 하면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 책임, 즉 이행불능, 즉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근데 이 교과서에 나온 사례는 이런 사례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에 대해서 사고팔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날짜에 예를 들어 1월 1일 날 소를 전달하고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매도인이 이 소를 끌고 매수인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매수인이 마침 집에 없고 문을 닫아놓고 집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매도인이 이 소를 끌고 갔다가 이걸 다시 소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 근처에 뭐 하천 근처에 소를 묶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날 밤 이 소가 뭐 하천에 이제 범람을 해서 이 소가 그냥 쓸려가서 소가 없어졌습니다. 하천이 범람을 해서. 그럼 이 경우에 일단 매도인은 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의무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매도인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계약 체결 이후에 천재지변으로 이 소가 쓸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문제는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남느냐 아니면 매수인의 속값 지급 의무도 같이 없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매수인은 돈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은 줘야 된다. 그게 어디에 해당하냐면 지금 여기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령지체라는 것은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안 받고 지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1월 1일 날 매수인, 소를 산 사람이 이 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지체하고 있다가 하천이 범람했다라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아까 채무자가 위험, 즉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그 원칙이 아니라 지금 538조의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채권자, 즉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여기서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뜻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유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돈은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바꿔서 뭐 얘기를 한다면 여기 얘가 나오죠. 매도인이 약속대로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했으나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 즉 수령 지체하던 중 지진으로 뭐 주택이 멸실됐다. 이런 경우가 뭐 우리 부동산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제 매도인은 지진, 뭐 천재지변이니까 당연히 매도인은 인도 의무를 면할 것이고요. 반면 매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38조 채권자 위험 부담하는 538조에 따라서 매수인은
소유권은 넘겨받지 못하지만 매매대금은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이익상환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538조 제2항에 나오거든요. 위에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제 부동산 계약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로계약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근로계약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 뭐 A라는 회사와 B라는 뭐 근로자 사이에서 이제 근로계약이 맺어지잖아요. 근로계약이 맺어지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정해진 바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뭐 월급, 급여를 줄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결국 근로계약도 매매계약처럼 쌍무계약인 거죠. 근로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쌍방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대가적인 의무가 있는 채무가 생긴다. 매매계약에서 뭐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처럼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근로를 정해진 바에 따라서 뭐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회사에서 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를 했습니다. 뭐 불법적으로 해고를 했어요. 우리나라 뭐 원래 해고가 쉽지 않잖아요. 해고 어려운데 요건을 다 갖춰서 해야 되는데 요건을 아마 못 갖추고 부당하게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판결이 나서 이 근로자가 복직을 했어요. 그럼 이 근로자는 뭐 1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뭐 일하고 월급 받고 뭐 이런 거는 뭐 하면 되겠죠. 할 텐데 문제는 그 부당해고 당한 1년 동안의 월급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월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근로자로서는 지난 1년간 근로를 제공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건 맞죠. 1년 동안 뭐 강제로 해고가 됐으니까 일은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받을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되죠? 월급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왜 월급을 받을 수 있냐면 딱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538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1년 동안 근무를 못했고 이게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자기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으면 뭐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오히려 근로자가 져야 되겠죠. 근데 근로자가 지난 1년간 해고된 1년 동안 그 근로 제공이 이제 불가능했고 그게 근로자의 귀책 사유, 즉 채무자, 근로 제공을 해야 될 채무자인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게 불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험 부담이다 그러면 이게 되게 무슨 일인가 싶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일상적인 계약 관계에서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데 본인의 귀책 사유, 즉 근로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 즉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이고, 그럼 원칙에 따르면 위험 부담은 아까 537조에 따라서 근로자, 즉 채무자, 근로 제공 의무의 채무자인 근로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니까 537조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근로 제공 의무도 없어지고 또 회사의 월급 줄 의무도 없어진다. 같이 없어진다. 이런 결과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537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38조가 있죠. 538조를 보면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채권자가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채권자는 누구죠? 회사죠. 그러니까 근로 제공 의무에 있어서 근로자는 채무자고 회사는 근로 제공 의무에 있어서 채권자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1년간 근로 제공 의무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해고를 함으로써. 근데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게
근로자 쪽에 채무자 쪽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채권자, 근로제공을 받을 채권자,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를 해서 이 1년간 일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37조가 아니라 538조가 적용이 되고, 그럼 근로자의 지난 1년간, 해고된 기간 동안 지난 1년간의 근로제공 의무는 없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월급은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당해고 당했을 때 지난 1년 동안 뭐 월급 못 받은 거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538조에 근거해서 이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538조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538조 2항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 경우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런 경우처럼 부당해고가 된 경우에 만약에 근로자가 그냥 집에서 1년간 쉬면 되는데 어디 가서 일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한 대신에 어디 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딴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했다거나 하게 되면 딱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이 회사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즉 회사에게 상환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회사가 지난 1년간 부당해고 기간 1년 동안 근로자에 줘야 될 월급은 줘야 되지만 근로자가 만약에 딴 데 가서 돈 번 게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빼고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 538조 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이 법리를 다 공부를 하면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만약에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으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가장 베스트죠. 괜히 딴 데 가서 일하고 뭐 그 소득이 이제 잡히면 나중에 월급 받을 때 그 일한 만큼 소득 잡힌 만큼 다 빼고 받게 되는 그런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이 바로 537조, 538조, 538조 2항 이런 위험 부담의 문제로 이제 생기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청구권이라고 나오는데요. 채무자의 급부가 불가능으로 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해 채무자가 그 급부 목적물에 가름하는 어떤 이익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그 대상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매매 목적 토지가 수용돼서 매도인이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그 보상금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대상 청구권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이 사례가 뭐냐면요. 이번에는 땅을 사고 팔기로 했습니다.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A가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를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매도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그 땅값을 줄 의무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문제는 이 토지가 매매 계약 이후에 이 토지가 국가에 수용이 됐어요. 개발 사업한다고 수용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주택이 계약 체결 이후에 불에 탄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수용을 당했기 때문에 매도인은 이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어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내가 수용을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죠.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고의나 과실이 없이 그냥 정부에서 강제 수용을 해서 그냥 토지를 수용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537조에 해당하겠죠. 537조에 따라서 매도인, 즉 채무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자인 매도인의 귀책 사유 없는 다른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537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도 없어지고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는 없어지고 매수인의 그 땅값 지급 의무도 같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될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땅을 1억에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그 사이에 이제 땅이 수용이 된 거예요. 근데 수용 보상금이 뭐 1억 5천이 나왔다, 2억이 나온다,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수용 보상금이.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537조의 원칙에 따르면 매도인은 차라리 수용당한 게 나은 거죠. 내가 1억에 팔았는데 나중에 보상금이 뭐 2억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매수인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판례를 보시면 이런 경우에 매수인이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즉 보상금,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그걸 나한테 넘겨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매매 대금을 주고. 이걸 대상청구권이라고 하고, 이게 판례에서 성립된 이론입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뭐 건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건물을 사고 팔기로 했는데 건물이 불에 타서 없어졌잖아요. 후발적으로. 그리고 그게 뭐 제3자의 방화나 뭐 산불나서 불에 타서 없어졌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똑같이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도 없어지고, 건물값을 받을 의무도 없어지고, 건물값을 지급할 의무도 없어지고, 그냥 서로 그냥 537조에 따라서 서로 간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날 텐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재보험 뭐 이런 걸 들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화재보험금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똑같이 건물 매수인도 그냥 뭐 537조를 적용받아서 내가 뭐 둘 다 채무를 소멸시키는 거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보험금 받을 테니까 내가 돈 주겠다, 건물값 주겠다, 매매대금 주겠다, 대신 나한테 보험금 내가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죠. 그걸 이제 대상청구권이라고 하고,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상으로 인정된 것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민법 개정안에는 이런 대상청구권을 이제 명문으로 규정하자라는 그런 개정안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개정안은 아직 통과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우리가 민법에서 뭐 대상청구권이 규정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나중에 혹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대상청구권이라는 것도 여기 이제 법적으로 민법에 규정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나중 일이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뭐 그다음에 뭐 계약의 해지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